자, 문법 요소는 여러분 종결 표현으로 시작을 할 건데 이 종결 표현은 뭘로 봐야 되냐면 우리 종결어미 배웠었지. 그 종결어미랑 연결되는 부분이야. 근데 종결어미뿐만 아니라 뭐랑도 연결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 상대 높임. 시작했어. 70쪽이야 70쪽. 자, 종결어미하고 상대 높임이랑 같이 연결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 종결어미 몇 가지 썼는지 혹시 기억나 얘들아? 5개 있었어. 평서형, 그 다음에 감탄형, 그 다음에 의문형, 명령형, 청류형 이렇게 5가지였거든. 그래서 얘도 5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자, 그러면 여러분 제일 먼저 여러분 우리 첫 번째 종결 표현에 따라서 여러분 말하는 사람의 뭐가 드러나냐면 의도를 드러내는 부분이에요.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찾을 때는 우리 얘들아 선생님이 문학 시간에도 하지만 이거 무슨 영어이니? 라고 많이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면 그때 이러면 이 사람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얘기를 해야 돼. 아,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럴 때 쓴다라고 생각하는 거 말고 의도, 이 사람이 혼자 하는지 2명이 하는 건지 남한테 시키는 건지 질문하는 건지 이 의도에 맞춰서 찾아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의도를 드러내고 종결 표현은 종결어미로 나타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죠.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여러분 평서형부터 한번 시작해볼게요. 자, 평서형은 청자를 갖기는 가져요. 근데 혼잣말을 해도 되고 갖기는 갖는데 여러분 그 평서문은 다른 사람한테 요구를 하고 있는 거는 없어. 어떤 대답이나 이런 걸 요구하는 건 없어. 그러면 어떤 의도가 들어가 있냐면 청자를 세워놓고 그냥 단순 정보나 사실을 전달하는 거야. 단순한 정보나 사실을 전달하는 의도만 갖고 있다. 자, 그러면 종결어미가 이렇게나 많아. 근데 우리 이걸 다 암기할 수는 없잖아. 근데 여기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똑같은 것도 있어. 그럼 어요 똑같은 것들이 있잖아. 그러면 이걸 갖고 종류로 암기할 게 아니라 얘네들은 그 문맥적인 의미가 뭔지 이걸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얘는 평서형 종결어미로 우리가 문제를 만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평서문은 그렇게 크게 얘들아 시험에도 많이 나오지는 않는 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의문문이 이제 중요하지. 의문문은 여러분 이제 배우는 길이가 다르잖아요. 그 종류도 들어가고. 자, 의문문을 한번 살펴보자. 의문문은 여러분 청자가 있어야 될까, 청자가 없어야 될까? 있어야지, 그치? 그러면 청자한테 여러분 요구하는 게 있을까 없을까? 있죠. 대답을 요구해야죠. 그러면 여러분 요구가 있고 뭘 하려고 하냐면 대답을 요구하고 있다. 대답을 들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 자, 그러면 얘도 종류가 되게 다양하지만 다 의문형 종결어미로 만들어내는 거야. 의문형 종결어미. 자, 여러분 종류가 3가지가 있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지금 수능 특강에는 매년 나오는데 올해 건 내가 아직 다 안 봐서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 하나씩 꼭 들어가 있기는 해. 그래서 여러분 아 종류가 3가지가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자 우선은 여러분 제일 먼저 질문에 대한 특정한 대답을 요구할 거예요. 그러면 특정한 대답을 요구하고 그리고 육하원칙에 여러분 의문사를 넣어서 질문을 만들어내는 애가 있어. 그러면 여러분 요거를 우리는 무슨 의문문이라고 하냐면 설명 의문문이라고 해요. 설명 의문문. 자, 여러분 설명 의문문은 어떤 대답을 요구하는 거냐면 특정한 대답을 요구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그 특정한 대답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언제라고 하는 의문사를 넣으면 여러분 무조건 뭘 대답을 해야 돼? 시간만 대답해야지. 어디서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 장소만 얘기해야 돼. 맞아. 그러면 이 특정한 대답이라고 하는 건 누구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의문사에 의해서 결정되는 대답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가끔 특정한 대답 설명 의문문은 긴 대답을 요구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거든. 근데 긴 대답을 요구하고 있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 긴 대답에서도 구체적인 대답이 필요한 거야. 그러면 구체적 대답이라는 특정한 대답이라고 해서 여러분 얘랑 막 헷갈려가지고 생각하는 친구들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의문사에 의한 대답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언제라고 만약에 물어보면 여러분 무조건 시간으로 대답을 해야 되는 거고, 어디서라고 여러분 물어보면 무조건 공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고, 어떻게라고 만약에 물어본다면 그러면 이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 특정한 대답이라고 한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 자, 이게 설명 의문문이고요. 그 설명 의문문은 대답이 여러분 하나의 대답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이러면 특정한 대답이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질문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한번 가볼게. 두 번째는 단순히 이제 긍정 대답. 그러면 여러분 긍정 부답 아니면 긍정 부답이란다. 긍정 대답, 부정의 대답을 얘기를 하는 건데 yes, no의 대답을 하는 거야. 근데 얘는 의문사가 거의 없어. 그러면 이 경우를 우리는 판정 의문문이라고 해요. 판정 의문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지금 밥을 먹니? 네, 아니요. 이러면 대부분 네, 아니요의 대답만 요구하고 있는 거. 그래서 얘는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거야. 그래서 의문사가 있냐, 없냐. 그 다음에 어떤 대답을 요구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종류를 구분하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은 대답을 요구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의도가 여러분 질문의 의도긴 하지만 근데 다른 여러분 의도가 들어가 있는 거. 그러면 서술이나 명령이나 감탄의 효과를 나타내 줄 수 있는 거. 그러면 대답을 요구하지 않고 다른 의도가 들어가 있는 이런 의문문을 수사 의문문이라고 해. 수사 의문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거는 근데 여러분 한 문장만 봐서는 안 돼. 여러분 주어진 앞뒤의 상황에 따라서 이건 결정을 할 거거든. 자, 문장 부분은 여러분 이제 시험에 낼 때 한 문장만 주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A, B 여러분 아니면 누구 갑돌이 뭐 아니면 여러분 영희 이렇게 대답을 하게끔 이제 대화를 나누는 장면들을 줄 거고 그 대화를 나누는 장면에서 이게 어떤 의도로 쓰였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거거든. 그럼 자, 선생님 우선 넣어놓긴 했지만 저 만화책을 보는 상황이야? 저 만화책 사면 얼마나 좋을까? 나 혼자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이거는 듣는 청자한테 얘들아 어떤 대답을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 나 혼자 그냥 사면 좋겠다 라고 하는 나의 바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단순히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단순한 서술의 의도가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부모님이 자주 쓰는 말투기는 해. 여러분 빨리 준비하지 않을래? 이 말은 여러분 진짜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잖아. 어떤 의도가 들어가 있어? 준비해라 하죠. 여러분 그래서 명령의 의도가 들어가 있는 거. 와 저거 너무 아름답지 않은가? 라고 질문을 하면 이거는 질문을 얘기하는 게 아니지. 와 너무 아름답다 느낌표. 그럼 이거는 감탄의 의도가 들어가는 거. 그래서 이렇게 서술이나 명령이나 감탄의 의도가 들어가 있는 이런 의문문을 수사 의문문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옆에다가 선생님이 종결 어미를 상대 높임에 따라서 다 정리해놓기는 했지만 일단 사실 그거는 상대 높임 가서 다시 암기하는 방법 알려줄 거니까 여러분 굳이 암기할 필요는 없고 여러분 종류 의도들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네 번째 청유문으로 갈게. 자, 청유문은 여러분 청자가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 청자 있어야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 청자 있고요. 그러면 청자한테 요구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그쵸? 뭘 요구할 거예요? 같이 행동하자. 그치? 여러분 함께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거야. 함께 행동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청유하고 명령하고 헷갈리면 여러분 그 말하는 사람이 직접 참여하냐 참여하지 않냐 이걸로 구분해주면 되는 거야. 자, 얘도 여러분 종류 되게 다양한데 여러분 비슷하게 쓰이는 애들이 있으니까 굳이 암기할 필요 없이 그냥 여러분 청유형 어미로 만들어진다. 자, 근데 이 청유형 어미는 여러분 동사하고 형용사 할 때도 한 번 했어요. 여러분 뭐일 때만 쓸 수 있었어요? 동사일 때만 사용할 수 있죠. 왜요? 행동을 얘기하니까. 왜냐면 형용사는 행동이 아니라 그냥 성질 상태를 나타내잖아. 그래서 동사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동사만 사용할 수 있다. 행동의 의미가 들어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명령문도 한번 가보자. 여러분 명령문은 청자가 있어 없어? 당연히 청자 있죠. 좀 더 올릴게. 아래다. 자, 여러분 요거 있어 없어? 요구 있어야지. 그치? 이러면 뭘 요구할 거예요?
혼자 행동하기를. 그치? 이러면 내가 청자한테 얘들아 행동을 요구할 거야. 그래서 청자만 행동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청자만 행동할 것. 그러면 명령형 종결어미를 사용해주면 되고, 자, 그리고 얘는 조금 이제 개념들이 또 있어. 주어는 항상 여러분 누가 될까요? 듣는 청자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일부러 여러분 주어를 생략하고 이름을 부르는 방식만 쓰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주어가 항상 청자가 된다. 자, 서술어는 얘도 뭐만 써야 돼? 동사만 써야지. 왜요? 행동을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얘들아 왜 동사용 동사 구분할 때 명령형하고 청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지 알겠지? 행동만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야. 자, 그러면 얘가 종류가 얘도 세 가지의 종류가 있어. 근데 얘가 조금 이제 헷갈리거든. 그래서 여러분 얘도 의도로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 자, 우선 제일 먼저 여러분 얼굴을 맞대고서 여러분 이제 화자하고 청자가 이렇게 맞대고서 대화를 나누는 그때 쓰는 명령문이 있어. 이런 명령문을 여러분 직접 명령이라고 해요. 직접 명령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때 여러분 청자는 정해져 있을까 정해져 있지 않을까? 얼굴을 이렇게 대면하고 있으니까 청자가 정해져 있어야지. 그래서 이때 얘들아 선생님 빙크 안 만들어놨지만 청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면 무조건 특정한 인물이 여러분 청자여야만 해. 그래서 특정 청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특정 청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라어라 계열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얼른 먹어라, 얼른 좀 봐라, 바로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거든. 그래서 아라어라 계열의 어미들을 사용하면 직접 명령을 쓸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직접 대면하지 않는 상황에서 매체나 아니면 큰 어떤 공적인 일을 하고 있을 때 대부분 여러분 시험지 같은 거, 수능 시험지나 아니면 여러분 뉴스나 아니면 여러분 이 신문 기사에 쓰이는 방식인데요. 그러면 불특정 다수나 단체에게 사용되는 명령문이에요. 그럼 여기에 청자가 누군지 나왔네 얘들아. 청자가 누구여야 돼? 정해지지 않은 다수여야 해. 그러면 이게 청자야. 그러면 이러면 직접 명령하고 이 두 번째 명령은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냐면 청자가 정해져 있냐 안 있냐 이걸 구분하는 거거든. 그러면 이런 명령을 간접 명령이라고 한다. 간접 명령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명령은 대부분 공적인 상황일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어떤 애를 쓰냐면 얘는 라 계열의 어미들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얘는 라 계열의 어미를 사용을 한다. 자, 여러분 원래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선생님이 앞에 있으면 여러분한테 뭐라고 얘기했으면 답을 선택해라라고 할 거야. 근데 얘는 해라가 아니라 뭐라고 쓰고 있어 얘들아? 하라. 그치? 라만 붙은 거예요. 자, 나에게 죽음을 달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다 나에게 죽음을 주어라 어라 계열을 쓴 게 아니라 달라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이 나만 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면 여러분 우리 똑같이 먹어라를 쓰잖아. 그럼 이 경우는 여러분 어떻게 쓰면 될까요? 먹다에다 붙이라고 하면 먹으라예요. 먹으라. 그래서 이 경우는 먹으라야. 그러면 라 계열이라고는 했지만 여러분 여기에는 으라를 써도 되고 라를 써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근데 이제 헷갈리는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 자라 같은 경우는 타라나 자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 원래 여러분 의문변동 지금 안 하기는 했지만 여러분 원래 아가 두 번이 있으니까 자라에다가 아라가 붙으면 여러분 아가 어떻게 돼요? 하나 탈락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얘가 자라가 되거든. 그러면 여러분 시험 문제 이게 직접 명령인지 간접 명령인지 물어보는 문제가 나와. 그럼 이거는 상황적인 걸 봐야 돼.
청자가 한 명이 정해져 있는지 불특정 다수가 정해져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기출 문제나 아니면 여러분 그 수능 특강에 나왔던 문제들을 보면 이런 걸로 이제 헷갈리게 문제를 내버리는 거야. 그럼 딱 보면 라가 들어가 있으니까 라게어인가 간접인가?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거든. 빨리 자라, 엄마가 빨리 자라라고 하는 건 여기 있는 청자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건 직접 명령이거든요. 아가 탈락한 현상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모든 어린이들은 일찍 잠을 자라 라고 해서 신문에다가 게재를 해버렸어. 그럼 모든 아이들은 이라고 했으니까 불특정 다수를 대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 경우는 간접 명령이 돼야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는 이 라랑 어라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어떤 명령이 있냐면 명령이긴 명령인데 이제 좀 부드러운 상황에서 쓰이는 말이야. 그래서 부드러운 명령이나 허락의 의도가 들어가 있는 경우 그걸 허락 명령이라고 하거든. 자, 그러면 허락 명령은 여러분 어떤 여러분 어미를 쓰냐면 뭐뭐 하렴 아니면 여러분 여기 으렴 그 다음에 뭐뭐 으려무나 그래서 먹으려무나 아니면 여러분 가지려무나 이런 식으로 쓰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이걸 보면 대부분 이게 명령이라고 생각을 대부분 안 하더라고. 근데 의도를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화자가 하는 게 아니라 청자한테 하라고 하고 있는 행위잖아요. 그래서 의도로 생각을 해줄 수 있어야 돼.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제 명령문까지 정리를 했고 그럼 이제 마지막 감탄문을 한번 갈게요. 감탄문은 여러분 청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맞아요. 왜냐면 내 감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얘는 여러분 청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 청자가 없으니까 당연히 요구하고 있는 게 없겠지? 그러면 의도는 단순히 얘들아 말하는 화자의 감정과 느낌을 표현하려고 하는 거. 정서나 느낌을 표현을 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때 종결어미가 감탄형 종결어미.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아까 어라 아라가 명령형이라고 했잖아. 근데 여러분 선생님 옆에 날개 맨 마지막에 써놓은 거 한번 봐줘. 아라 어라가 감탄문으로 쓰일 때가 있어요. 서술어가 형용사인데 아라 어라가 쓰이면 명령문이 아니라 감탄문이 될 수 있다는 거. 춥다는 여러분 동사야 형용사야? 형용사잖아. 거기에 어라를 붙일 수 있어. 아 추워라, 더워라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 경우는 그럼 얘는 감탄문으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선생님이 얘들아 어미의 종류를 암기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이렇게 얘들아 다르게 똑같은데 다른 상황으로 쓰이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여러분은 그 상황을 딱 보고서 어떤 의도가 있는지를 항상 찾아야 되는 게 종결표현이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여러분 종결표현 다 정리했으면 뒤로 넘어가서 부정표현으로 가볼게요. 자, 여러분 부정표현은 여러분 이제 크게 두 가지의 부정표현을 가지고 있고 예외적인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하나의 이제 부정표현을 더 만들어서 부정표현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러면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안부정문인데 이 안부정문은 여러분 기능이 두 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 할래, 안 먹을래 여러분 이거는 나의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의지가 들어가 있는 거지 내 의지에 의해서 할 수 있냐 안 하냐. 그래서 여러분 의지 부정이라고도 해. 그래서 얘는 첫 번째 의지 부정문이라고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건 꽃이 아니다, 이건 나비가 아니다. 여러분 어떤 행위나 어떤 정보가 아니라고 하는 그 사실이 아님을 여러분 부정해주는 걸 얘기를 해. 그러니까 사실을 부정하는 거지. 그래서 단순 사실 부정문으로도 쓰인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이러면 어떤 상태가 그러하지 않음을 나타내거나 아니면 행위에 의지가 안 드러나는 걸 얘기한다. 그래서 요게 단순 부정, 요게 의지 부정 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자, 얘는 종류가 세 가지의 방식으로 나타나요. 첫 번째 어떻게 나타나냐면 아니나 아니로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아는 누구를 여러분 줄임말이냐면 아니를 줄임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고 하는 애는 여러분 우리 이거 배웠는데
이거 언제 배웠었지? 얘들아, 안과 아니를? 부사에서. 부사의 종류 중에 혹시 부정부사 있었던 거 혹시 기억나니? 얘가 부정부사야. 그러면 얘는 부사지. 그러면 여러분 부사가 뒤에 여러분 누가 꾸며줘야 돼? 용언을 꾸며줘야 돼. 맞아.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용언이 와요. 용언이 오는 거야. 그래서 안 먹다, 아니 예쁘다, 아니 한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여기 용언 어간이 와요. 용언 어간이 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 뭐뭐 하지? 아니하다. 근데 여러분 아니하다를 더 준말로 줄일 수 있을 것 같아. 어떻게 줄이면 될까? 않다. 그렇지. 이렇게 했을 거야. 그러면 아니하다, 않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이거 형용사거든? 그래서 여러분 부정의 의미를 갖고 있는 형용사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얘는 여러분 어간이 오고 뭐뭐 하지 아니하다, 뭐뭐 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본용언, 보조용언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본용언, 얘는 보조용언이 되는 거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할게. 여러분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만들어내기도 하냐면 여러분 우리 뭘 했었냐면 여러분 두 자리 서술어를 했을 때 그때 여러분 주어가 말고 보어를 필요로 하는 서술어가 누구 있었지? 되다? 아니다가 있었잖아요. 아니다가 보어를 필요로 하죠. 이 부정문이에요. 이거든요. 그래서 보어가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아니다라고 하는 서술어가 왔을 때 이것도 여러분 이제 부정 표현인데 이때 얘들아 무엇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의지 부정이라기보단 단순 사실 부정을 얘기할 때 쓰는 거지. 학생이 아니다, 꽃이 아니다, 나비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그래서 얘는 여러분 대부분 단순 사실을 부정할 때 1번, 2번은 두 가지 의도가 다 들어가 있을 때 라고 생각해 주면 돼. 자, 그 다음에 한번 보면 여러분 얘는 누구하고 누구에 쓸 수가 없었냐면 명령하고 청유에는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 우리 명령은 여러분 만약에 먹지 않아라, 먹지 않자 여러분 이런 말 써 얘들아? 이런 말 안 써. 그래서 여러분 명령하고 청유형에는 이런 부정 표현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왜냐면 이 사람의 행위를 내가 시키고 함께하는 건데 그걸 부정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여러분 명령문하고 청유문에는 쓸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그럼 이렇게 안부정문이 하나 들어가고 여러분 옆에 날개 부분을 보시면 선생님이 체험 부정문이라고 써놨거든요. 이게 아까 얘들아 보어를 부정하는 거라고 생각해주면 돼. 한번 봐봐. 체연에 얘들아 체연에다가 여러분 요거 이다가 뭐지 얘들아? 서술격 조사잖아. 그치? 여러분 체연에다가 서술격 조사가 왔어. 이거의 부정문은 여러분 이다를 부정할 때 뭐뭐 이가가 아니다의 형태로 변화가 되는 거야. 그럼 예를 들면 나는 학생이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 만약에 이게 긍정문이잖아요. 이걸 여러분 부정문으로 만든다고 하면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나는 학생이 아니다 라고 해서 아까 얘들아 보어를 필요로 하는 서술어가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보어를 필요로 하는 아니다는 체연의 서술격 조사를 부정한 문장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철수는 학생회장이다 라고 하는 긍정문을 철수는 학생회장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정문으로 만들어. 그럼 이때 부정문으로 만들 땐 여러분 자릿수가 몇 자리 자릿수가 돼버리는 거야? 두 자리가 돼. 한 자리였던 게 두 자리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한 자리 서술어가 두 자리 서술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걸 체험 부정문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어를 만들어내는 부정문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 자, 그러면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목부정문으로도 한번 가보자 얘들아. 자, 목부정문은 여러분 이제 뭘 나타내고 있냐면 대부분 능력이 안 되는 것을 얘기를 해. 그 내가 못한다라고 하는 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얘는 능력 부정을 나타내요.
자, 그러면 능력 부정 말고 나는 하려고 하는 의지도 있고 하려고 하는 능력도 있어. 근데 내가 능력이 있는데 천재지변 같은 상황이 일어나면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 만약에 내가 얘들아 그 뭐 수영을 해가지고 뭐 대한 해협을 건너겠다. 난 충분히 수영을 해서 건널 수 있는데 태풍이 불어. 그럼 이 태풍이 불어서 여러분 내가 수영을 못해. 그러면 이 경우는 여러분 내가 어쩔 수 없이 못하는 상황이 오는 거잖아. 이 경우도 목부정문을 써요. 그럼 자 봐봐. 우선은 의지가 아닌 능력상의 불가능한 걸 나타내거나 아니면 자연현상이나 어떤 여러분 외부적인 상황이 일어나서 행위를 못할 때도 이걸 써. 그래서 두 번째는 여러분 외부적 환경에 의한 행위 부정도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시험 방법은 얘는 두 가지. 자, 우선은 못이 올 거야. 그러면 이 못도 여러분 아까 있는 아니하고 안과 똑같이 봤던 애지? 얘는 뭐라고 불러주면 돼? 부정부사. 그렇지, 얘는 부정부사야. 그럼 얘는 부사니까 여러분 뒤에 누굴 꾸며야 돼? 용언 어간 꾸며야지. 그렇지. 그래서 여기는 용언 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용언 어간이 오고 뭐뭐 하지 못하다가 오는데 그들은 뭐뭐 하지는 그러면 뭘까 얘들아? 어감 뒤에 오는 앤데 얘 다시 분용언 보조용언인데 그럼 얘가 뭐가 돼야지? 보조적 연결어미. 보조적 연결어미야. 그래서 이런 보조적 연결어미 뒤에 못하다라고 하는 애를 붙일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럼 볼게요. 여러분 뭐에는 여러분 쓰지 못하냐면 얘가 능력을 여러분 이제 부정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 능력은 나의 행위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왜냐면 자, 수영 그 다음에 여러분 내가 뭐 공부를 하는 거나 아니면 여러분 내가 달리기를 하는 거나 자전거를 타는 거나 다 내가 뭘 하는 거야? 행동을 하는 애들이잖아. 그래서 얘는 능력을 부정하는 건 여러분 나의 행동을 못하는지 할 수 있는지 이걸 부정하는 거거든. 그래서 얘는 동사에만 쓰고 형용사에는 못 써요. 그래서 우리 못 예쁘다는 말은 못 써. 못 귀엽다라는 말도 못 쓰고 못 귀엽다 이런 말 못 쓰잖아 얘들아.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형용사에는 쓸 수가 없다. 그래서 형용사를 부정할 수는 없어. 근데 만약에 형용사를 부정하고 싶을 때가 있어. 그 경우는 여러분 어떨 때 부정을 하냐면 내 기대치에 못 미칠 때는 부정문 써도 돼요. 그러면 여러분 참고로 기대치에 못 미치는 상황일 때는 형용사를 부정할 수 있다. 근데 다 부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여러분 어떤 부정문만 쓸 수가 있냐면 여러분 저 용언 어간에 뭐뭐 하지 못하다 있지. 저 2번만 쓸 수 있어. 2번만. 내가 봤을 때는 철수는 착하지 못하더라. 이렇게는 써도 돼. 착하지 못하다. 이건 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경우는 여러분 어떤 부정만 쓰냐면 뭐뭐 하지 못하다만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못 쓰는 게 뭐냐면 명령하고 청유에는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명령문과 청유문에는 쓸 수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돼. 명령, 청유는 쓸 수가 없다. 오케이. 자, 그러면 명령하고 청유형에는 아예 부정을 못 쓰느냐? 그거는 아니야. 얘네들만 쓸 수 있는 부정문이 있어. 그게 3번이에요. 자, 그럼 3번 위로 올려서 자, 이게 말다 부정문인데 여러분 말다 부정문은 여러분 대부분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금지를 할 때 쓰는 애예요. 그래서 금지 부정 이라고 하는데 얘는 명령과 청유를 명령문과 청유문을 여러분 부정문으로 만들 때만 쓰는 방법을 얘기한다. 자,
얘를 만드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 얘들아. 용언 어간이 오고 뭐뭐 하지 말다로 쓸 건데 여러분 말다라고 하는 기본형이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 평서문으로 쓸 게 아니라 항상 뭘로 써야 된다고? 명령하고 청유형으로만 써야 돼. 그래서 여러분 뭐 하지? 마라, 말하라. 아니면 여러분 뭐 말자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명령하고 청유형을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그럼 자, 선생님이 지금 의미로 세 가지를 정리를 했어. 의지가 안 되냐, 아니면 능력이 안 되냐, 아니면 금지를 해야 되냐, 세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 다시 두 가지로 구분을 할 거야. 어떻게 구분하냐면 이거는 근데 선생님 빈칸을 안 만들어놔서 옆에 얘들아 좀 남아있는 곳 있죠? 거기다가 한번 정리해 보세요. 자, 여러분 우리 부정 표현을 또 나누는 기준. 부정 표현을 나누는 기준. 자, 그럼 두 가지 있어. 어떻게 나눌 거냐면 얘가 짧은 부정문이냐, 긴 부정문이냐. 그럼 자, 첫 번째 짧은 부정문인 경우는 짧은 부정문은 뭘 쓸 거냐면 부정부사를 가지고 이러면 부정을 해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얘는 부정부사가 오고 그 뒤에 이름은 용언이 오는 형태를 띠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니 먹다, 안 먹다, 몸 먹다가 짧은 부정문.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럼 짧은 부정문이 있으면 긴 부정문이 있어야지. 자, 그러면 긴 부정문은 어떤 형태인지 알 수 있을까 얘들아? 어간이 나오고 뭐뭐 하지 않다 못하다 마지막 하나 더 말다까지.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안타 못하다 말다까지를 긴 부정문이라고 해. 그러면 긴 부정문은 여러분 무슨 형태를 갖고 있는 거야? 본용언과 보조 형태, 보조 용언의 형태를 갖고 있는 애들을 여러분 긴 부정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해서 부정 표현을 나눠봤고, 그럼 이 부정 표현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부정 표현이 여러분 중의성을 띠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중의성을 어떻게 여러분 만들고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되는지 이걸 한번 해볼게. 자, 우리말은 여러분 정확하게 글을 쓰는 걸 원해요. 근데 이렇게 중의성을 만들거나 모호한 문장들은 여러분 비문이 돼버려서 쓰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게 비문이 안 되게끔 해소하는 방법들을 알고 있어야 되거든. 자, 우선 첫 번째, 부정하는 내용이 어절 단위로 영향을 미쳐서 부정의 주체가 모호해지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원래 얘들아 부정 표현은 누구만 여러분 해주면 돼? 바로 앞에 있는 애들만 부정해주면 되는데 얘가 특히 뭐뭐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 긴부정문 있잖아. 이 긴부정문을 쓸 때 이러면 얘가 본다라고 하는 행위를 부정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원우라고 하는 여러분 목적어를 부정할 수도 있고요. 나라고 하는 주어를 부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 표현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다는 거지. 자, 봐봐. 첫 번째, 주어를 부정을 하게 되면 원우를 본 사람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 경우는 여러분 주어가 부정이 될 수 있는 거네. 자, 두 번째, 내가 본 사람이 원우가 아닐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야. 마지막 세 번째, 원우를 내가 본 게 아니라 만났을 수도 있고 는 보지 않은 행위를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세 가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여러분 우리가 해소를 한번 해볼게요. 해소를 할 때 얘들아 어떻게 바꿔주면 되냐면 문장의 어순을 바꾸셔도 되고요.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문장의 어순을 바꾸면서 뭘 했냐면 뭐뭐가 아니다라고 하는 단순 사실로 바꿔버렸거든 얘들아. 그러면 여러분 바로 앞에 있는 얘네들을 부정하게 돼버리는 거야. 왜냐면 아니다는 보어만 부정하게 되어 있잖아. 그 어순을 바꾸거나 문장의 형태를 바꿔줘도 되고요. 이렇게 바꿔주셔도 되고 아니면 보조사를 넣어서 강조를 해주셔도 돼요. 그래서 는, 뭐 도만 같은 애들 있잖아. 그러면 얘네들을 필요한 자리에 넣어서 내가 부정하고 싶은 애들을 강조를 해줘도 되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 여러분 첫 번째는 주어를 부정할 거니까 내가 할 때 얘들아 주격조사 대신에 가를 더 강조해주는 보조사를 넣어버리는 거야. 나는 그러면 얘를 부정하게 돼버리는 거야. 나는 원우를 보지 않았다. 그러면
원우를 본 사람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의미를 갖게 돼버리는 거지. 왜냐면 나를 강조했으니까. 그러면 두 번째, 얘들아 목적어를 만약에 부정한다고 하면 목적격 조사 대신에 누굴 넣어주면 될까 얘들아? 얘도 너희들도 넣어도 돼 얘들아. 그러면 내가 원우는 보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의미가 조금씩 달라지는 거 여러분 조금 느껴져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원우는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은 봤어. 내가 본 건 얘가 아니야 라고 하는 걸 강조해 줄 수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얘들아 보다라고 하는 행위를 부정할 수도 있어. 그러면 여러분 보조사는 누구 뒤에도 붙을 수 있어? 어가 뒤에도 붙을 수 있잖아. 그러면 붙여도 되지. 내가 원우를 보지는 않았다. 이렇게 써도 되죠. 그러면 보다라고 하는 행위를 부정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이렇게 해도 되고, 만약에 얘들아 누구도 봤다, 누구도 보지 않았다 라고 해서 도나 만을 넣어도 상관은 없어. 얘들아 문맥적인 말에 맞게. 그래서 나는 선생님은 은는으로만 그냥 다 넣어서 지금 바꿔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 부정표현은 해소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하면 부정표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럼 넘어가서 여러분 우리 시제표현도 한번 가볼게. 자, 여러분 시제라고 하는 건 어떤 사건이나 사실이 일어난 시간선상의 위치를 표현해주는 걸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말하는 시간과 사건이 일어난 시간으로 이제 시간 범주를 구분을 해요. 그러면 아까 여기 바라시라고 하는 건 말하는 시간, 사건시라고 하는 건 사건이 일어난 시간. 요거의 어떤 순서에 따라선 인지에 따라 시제가 달라지는 거지. 자, 우선은 그러면 여러분 우리 시제는 과거를 나타내 줄 수 있는 애와 지금 현재를 나타내 줄 수 있는 시제와 그 다음에 앞으로의 일을 얘기하는 미래 시제로 구분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우리 이제 표에다가 그냥 쭉 그냥 다 정리해 버릴게요. 자, 우리 표로 딱 정리하면 우선은 여러분 과거랑 현재랑 미래는 아까 바라시랑 사건시로 결정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바라시가 얘들아 지금 여러분 우리 그 하얀색, 그리고 사건시가 여러분 빨간색이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이렇게 색깔 표시된 게 얘들아 사건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말을 나중에 하는 거야. 그러면 사건이 먼저 일어났기 때문에 사건이 이제 과거가 돼버리는 거지. 자, 그리고 현재 시대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지금 바라시를 먼저 쓰기는 했지만 바라시랑 사건시가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 사건을 얘기하죠. 자, 미래 시는 사건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건시가 뒤에 가야 되고 말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주면 돼. 자, 이렇게만 하면 쉬운데 우리 여러분 그 수능에서든 아니면 학교 내신에서든 이걸로 선생님들 말장난을 많이 하신단 말이야. 바라시가 사건시에 선행하는, 이러면 앞서는, 이러면 네가 뒤서는 뭐 이런 표현들로 쓸 거니까 누가 먼저인지를 잘 꼼꼼히 읽으면서 문제를 풀어줘야 돼. 자, 그러면 여러분 제일 먼저 여러분 선어말 어미를 정리 한번 해볼게요. 선어말 어미는 우리 앞에서 했었지 얘들아. 선어말 어미 할 때 얘들아 과거랑 현재랑 미래랑 그 다음에 얘들아 뭐까지 했었냐면 과거 해상까지 정리했었거든. 자, 걔네들 정리해 볼 거야. 자, 여러분 과거 시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 선어말 어미가 뭐가 있었지 얘들아? 앗이 있었어. 그러면 여러분 제일 먼저 가장 기본적인 엇과 앗이라고 하는 선어말 어미가 있다. 엇과 앗. 얘는 가장 기본으로 쓰는 선어말 어미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의미가 조금씩 하나 더 붙는 애들이 있죠. 여러분 누가 있냐면 여러분 아주 단절된 과거에만 쓰이는 선어말 어미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단절된 과거. 단절된 과거를 나타낼 때 쓰는 거. 그게 얻었, 아덧. 그래서 먹었었어. 아니면 뛰었었어. 이러면 이렇게 쓰는 것들 얘기를 해.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과거를 회상하는 것도 여기에 들어가죠. 자, 여러분 과거를 회상하는 표현은 화자가 자기 이야기를 할 때는 과거 회상을 쓸 수가 없어요.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가 보고 들은 것만 얘기할 수 있어. 내가 옛날에 되게 열심히 먹더라 이게 안 되고, 걔는 정말 열심히 먹더라 내가 본 거, 걔가 그렇게 했다더라
들은 것만 쓸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 과거 예상은 기본적으로 타인의 행위를 보고 들은 것을 제시할 때만 쓰셔야 해요. 근데 여러분 가끔 나한테도 쓰고 싶을 수도 있잖아 얘들아. 그럼 나한테 쓰고 싶을 때는 나의 객관적인 감정을 얘기할 때, 내가 되돌아보니까 나 열심히 살았더라, 나 되돌아보니까 나는 사치 좀 했더라, 이러면 나를 객관적으로 보고 있을 때는 설수해도 돼. 그래서 이러면 화자의 객관적인 행위를 제시할 때는 더를 쓰셔도 돼요. 그게 더예요. 더. 끝. 이렇게 하면. 그래서 아덧이 가장 기본으로 쓰이는 건 어덧 아덧이라고 해서 단절되고 있는 애들, 그다음에 과거를 나타내 주는데 과거를 해상하더라도 내가 보고 들은 것만 쓸 수 있지만 내가 그래도 나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얘기할 때는 써도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해 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다음에 여러분 우리 현재 시제는 여러분 서너말음이 뭐 할 때 했냐면 동사 형용사 구분할 때를 썼었어. 여러분 동사 형용사 할 때 여러분 어떤 애를 썼었는지 혹시 기억나니 얘들아? 는, 니은. 는, 니은이야. 그래서 여러분 현재 시제는 동사는 는이나 여러분 니은을 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는하고 니은은 이 형태니까 원래 형태소는 하나. 그런데 왜 두 개로 나뉘었냐면 여러분 이 는 뭐 할 때 는을 쓸까? 앞에 얘들아 그 뭘로 끝날 때? 그럼 먹다 사이에 누굴 넣어야 될까? 먹는다 넣어야지. 자다 사이에는 누구 넣어야 돼요? 잔다라고 넣어야죠. 그럼 앞에 뭘로 끝나야 돼요? 어간이 모음으로 자음으로 끝날 때, 그치? 그래서 얘는 자음 뒤에 올 때, 이러면 니은은 모음 뒤에 올 때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그래서 이러면 이 형태니까 환경이 다른 거야. 그래서 요걸로 두 개로 나눈 거. 근데 형용사는 있었어 없었어? 없으니까 동사 형용사 구분할 수 있었지. 그래서 여러분 형용사는 여러분 우리 선언만 의미가 없어요. 자, 여러분 미래 시제는 두 가지가 있네.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제일 많이 쓰는 게 get. 그치? 이 get은 기능이 되게 다양했어 얘들아. 그치? 그건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약간 예스러운 어휘에 많이 쓰이는 말인데, 예스러운 어휘에 썼다는 건 여러분 옛날부터 여러분 중세 문법부터 여러분 미래 시제는 예로만 썼다는 거야. 그게 누구냐면 리죠. 먹으리라, 이루리라.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여러분 사실 우리가 좀 시에서 많이 쓰이지 일상에서 내가 이루리라 이렇게 잘 안 하잖아. 그치? 이루겠다라는 말 더 많이 쓰잖아. 그래서 요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자, 그러면 관용사용 어미도 한번 가보자. 자, 관용사용 어미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디에 포함되는 어미였지? 관용사용 어미가? 관용사용 어미 어디에 포함되는 어미였어? 종결어미. 여러분 얘는 종결어미 안에 여러분 우리 평서형 이런 여러분 어미가 있었고, 얘는 여러분 종결어미 안에 여러분 이제 얘가 전성어미에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종결어미, 전성어미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얘들아 어말어미지. 그러니까 종결어미가 아니라 어말어미 안에 전성어미 있고 전성어미 안에 관용사용어미 있는 거. 그러면 얘는 어감 뒤에 얘가 딱 끝나야 돼. 그래서 여러분 얘는 여러분 우리 종류 네 가지 있었어. 그치? 종류 네 가지 뭐뭐 있었니? 은, 을, 던 이렇게 네 가지 있었죠. 자, 얘를 이제 쭉 정리해 봅시다. 근데 이거는 우리 선생님이 않는 문장 할 때 한번 했었어 얘들아. 그치? 한번 그거 생각하면서 한번 봐볼게. 자, 여러분 과거 시제에서 동사를 나타낼 때, 동사에서 과거 시제를 나타낼 때 여러분 이 네 개 중에서 누구를 써야 돼요? 두 개 얘기해야지. 은이랑 던 써야죠. 먹는, 먹은, 먹던. 그래서 얘는 은과 던을 써야 해. 자, 여러분 형용사는 예쁘다거든? 그럼 예쁘다는 이 네 개 중에 누구를 써서 과거를 만들어줘야 될까? 예쁜, 예쁘는, 여러분 예쁠, 예쁘던 다 넣어봐. 예쁘던, 던만 돼. 그래서 얘는 던만. 자, 여러분
이제 현재 시제 가볼게. 여러분 동사 같은 경우는 이미 은과 던을 뺐으니까 여러분 누굴 넣으면 될까? 먹는. 그치? 먹는. 자 그럼 형용사는요? 예쁜. 그치? 여러분 얘는 은을 써야지. 얘는 는을 쓸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동사 형용사 구분할 수 있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마지막 미래 시제는 을. 둘 다. 그래서 얘는 여러분 지금 동사 형용사 형용사를 다 구분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구분하는 거.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똑같은 은이지만 여러분 얘는 과거를 나타내고 얘는 현재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거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럼 이제 시간 표현도 가볼게. 여러분 시간 표현은 여러분 우리 이제 어제, 이미, 벌써, 뭐 그제 이런 단어들은 이런 명사도 있지만 부사로도 쓰이는 애들이니까 이러면 시간 부사를 가지고도 이러면 우리가 과거 시제 나타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시제는 여러분 오늘, 지금 이런 말들 여기 들어가겠지? 자, 그 다음에 미래 시제는 여러분 내일, 그 다음에 모레 이런 말들 여기 들어갈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get이랑 여러분 이런 기능들이 옆에 더 있거든? 그거는 여러분 우리 잠깐 쉬는 시간하고 여러분 오늘 문법 요소를 어떻게든 좀 끝내볼게요. 끝내고 다음 시간에 중세 들어가고 하면 중도가 될 것 같아. 알겠지? 자, 여러분 get은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 제일 먼저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여러분 원리가 뭐야? 미래 시제, 그치? 그래서 제가 내일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미래 시제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자 내일은 비가 오겠다 이런 미래의 의미이기도 하지만 미래에 있을 일을 뭐 하기도 하는 거야 얘들아? 추측을 해. 맞아. 그래서 이거는 미래 추측이야. 자 그 다음에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문학 시간에 막 이 게시 들어가면 무조건 무슨 태도라고 해? 의지. 그치? 자 그 다음 네 번째, 그 일은 나도 하겠다. 이러면 이건 비꼬는 거 아니야 얘들아. 나의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가능성이야, 가능성. 가능성. 얘는 약간 사회생활을 못할 것 같아. 그럼 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아니면 확신. 확신 가능성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이라고 하는 부사가 들어갔어. 그러면 여러분 무슨 시제가 돼야 돼? 현재야. 그치? 그러면 현재 제주도에 비가 오겠다라고 해. 그럼 이거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를 추측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여러분 현재 추측도 가능하구나. 그러면 여러분 get이 여러분 무슨 시제로도 쓸 수 있다라는 거야 얘들아? 현재로도 쓸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설악산에는 지난달 여러분 과거를 얘기하고 있지? 벌써 단풍이 들었겠다. 여러분 이것도 과거를 추측하는 거거든. 그런데 얘가 여러분 과거 추측의 의도도 있지만 여러분 이 미래 시제가 뭘로 쓰였다고 봐도 돼? 과거로 쓰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는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대부분 내가 어떤 사람한테 좀 약간 공손하게 이야기를 할 때 뭐뭐 하겟이라는 표현을 쓰거든. 그러면 완곡한 표현이야. 완곡한 표현. 그 7번에다 써주면 돼. 완곡한 표현을 드러낸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아래 더의 쓰임을 한번 봐주세요. 자, 더의 쓰임을 보시면 1인칭 아까 주어 사용에 얘들아 좀 제약이 있다고 했었지? 그래서 내가 행진을 하고 있더라 이런 표현들도 쓸 수는 없어. 자, 그런데 내적 경험을 나타내주는 용언이나 스스로의 행동을 객관화를 시킬 때는 1인칭이어도 써도 된다 라고 얘기했죠. 난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나더라. 이거는 내 내적 경험. 그 다음에 기쁘더라. 내적 경험. 나도 몰랐는데 나 명품 사고 있더라. 객관화. 이렇게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더를 완전히 쓸 수 없는 거는 아니고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해서 더의 개념도 다시 한번 선생님 옆에서 정리해놨어.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넘어가셔서 자, 여러분 동작상이라고 하는 애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동작상은 시간이 일어나는 어떤 시대를 우리가 배웠잖아.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그 과거에서든, 현재에서든, 미래에서든, 여러분 내가 어떤 기준으로 행동을 하고 있느냐. 이 행동이 끝나
끝났냐? 아니면 행동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가?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나누는 거야. 영어에서도 현재 진행형이 있고 현재 완료가 있는 것처럼 국어도 진행상과 현재상이, 완료상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동작이 진행 중인 건지 아니면 여러분 완료된 사건을 말하고 있는지 이렇게 언어로 표현하는 걸 우리는 이걸 동작상이라고 한다. 그러면 동작상은 여러분 영어랑 똑같이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진행상과 완료상으로. 그래서 진행상, 완료상 이렇게 두 가지. 자, 진행상은 이런 과거에서도 진행되는 거고 현재에서도 진행되고 미래에서도 진행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두 가지 만드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은 여러분 본용언 보조용언으로 만들어내는 방법과 연결어미로 만드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선생님 여기 써놓는 건 모두 다 본용언하고 보조용언의 형태, 여기는 연결어미의 형태 이렇게 나뉘는 거야. 자, 본용언 보조용언의 형태에서 여러분 내가 진행하고 있는 건 뭐뭐 하고 있다. 나 지금 먹고 있다, 가고 있다, 뛰고 있다 다 지금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얘기해줘. 자, 어떤 경우에도 여기 들어갈 수가 있냐면 뭐뭐 가다. 밥이 다 되어가다 하면 여러분 아직 되는 중인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또 여기 더 있어 얘들아. 그러면 예를 들면 뭐뭐 하는 중이다. 이런 표현들도 돼. 근데 두 개만 칸을 만들어 놓긴 했지만 얘네들 말고도 더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완료상 같은 경우는 사건이 끝났잖아요. 그럼 이 사건이 끝났을 때 애들 어떤 애들을 쓰냐면 있다를 써. 그러면 말라 있다. 옷이 말라 있다라는 건 다 말랐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완료가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버리다. 그럼 먹어버리다 하면 여러분 지금 음식이 남았어 안 남았어? 안 남았지. 다 먹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완료. 근데 또 하나 더 쓰면 놓다. 여러분 그림을 다 그려놓다 하면 다 그린 거예요? 그리는 중이에요? 다 그린 거죠. 옷이 얘들아 옷을 개어놓다라고 하면 다 개어진 상태잖아. 그래서 완료로 나타내주는 표현들이 있다. 자, 그러면 연결어미는 여러분 어떤 애들이 여기에 들어가냐면 여러분 얘가 면서야. 면서. 먹으면서라고 하면 여러분 먹으면서 다른 행동들도 하는 거잖아. 그래서 행동을 유지시키는 거. 근데 뭐뭐 하고서 나 먹고서 갈게라고 하면 다 먹고 온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완료가 된 것을 얘기하는 거. 그래서 연결어미에 이렇게 종류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동작상 같은 경우는 이런 중의성이 얘도 만들어지기도 해요. 근데 우리 중의성은 무조건 해소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 그거는 날개다가 정리해놨어. 자, 여러분 날개를 보시면 동작상에 이러면 중의적 표현을 한번 볼게요. 뭐뭐 하고 있다가 문제예요. 다른 애들은 다 괜찮은데 뭐뭐 하고 있다. 근데 아까 뭐뭐 하고 있다는 누굴 나타내주는 애였지 얘들아? 진행을 나타내주는 애잖아. 근데 얘가 중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진행과 상태의 지속인 완료를 나타내주는 상태가 다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자 예를 들면 수지가 지금 교복을 입고 있다라고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입는 중일 수도 있고요. 입은 상태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의미가 두 가지로 만들어질 수가 있다. 그럼 이거를 해소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소해주면 될까? 곧 있다가 문제니까 여러분 다른 여러분 본용언 보조용언으로 바꿔주면 돼. 내가 완료의 의미로 쓰고 싶으면 여러분 교복을 입은 상태이다 라고 쓰면 되고, 내가 여러분 진행으로 쓰고 싶으면 있는 중이다 다른 말로 대체를 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구분을 할 때도 여러분 뭐뭐 하는 중이다라고 하는 말 아까 써주기도 했지만 이거는 대부분 진행에만 쓸 수 있는 말이고, 그 다음에 뭐뭐 한 상태다 여러분 이거는 완료의 의미를 나타낼 때 쓴다 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얘네로 대체를 하거나 아니면 문맥적으로 지금이란 말을 쓰거나 아니면 여러분 여기에 다른 어떤 부수적인 말의 어순을 바꾼다든지 다른 방법도 있지만 제일 쉬운 방법은 요 말로 바꿔보는 게 제일 쉬워요 여러분. 그래서 요걸로 바꿔주면 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아래에 현재 시제 앞에 나왔던 거 선생님 여기 자리가 없어가지고 여기다 써놓긴 했거든. 현재 시제를 한번 봐봐 얘들아. 현재 시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보편적인 진리,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혹은 뭐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사실들 있잖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사계절이 반복된다. 뭐 이런 말들. 이런 애들의 얘들아 현재 시제를 써요. 그러면 지금 해는 동쪽으로 뜬다 해서 여러분 여기 니은 들어갔거든. 현재 시제거든. 지금 현재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벌어지는 과학적 사실을 얘기하고 싶을 때는 여러분 이 현재 시제를 쓰는 거야. 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하는 건 뭐야? 얘들아 보편적 진리잖아. 여기에도 여러분 이 현재 시제를 쓰는 거야. 이거 왜 현재 시제예요? 서술격 조사는 여러분 형용사랑 성질이 비슷해서 아무런 선어말 어미를 안 써야 여러분 현재 시제를 쓸 수 있는 애야. 그래서 여러분 아까 형용사에 뭘 안 쓴다고 했어? 여러분 는이나 니은 안 쓴다고 했지. 얘랑 서술격 조사는 성격이 비슷해서 아무것도 안 붙여야 이게 현재 시제가 돼야 돼. 그래서 여기는 현재 시제를 표현해 주는 거. 근데 분명 과거 시제거든 얘들아. 근데 미래를 나타내 주는 경우도 있어요. 자, 언제 미래를 나타내 주냐면 선생님 지금 예시를 보면 내일 제주도로 떠난다. 내일이라고 하는 부사어는 분명 미래 시제거든. 그런데 여기 여러분 지금 니은이 들어갔으니까 여러분 뭐가 돼야 돼? 현재 시제야. 근데 여러분 나는 내일 떠난다 라고 하는 말을 쓸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경우는 여러분 이것만 딱 밑줄 쳐져 있는 것만 보고 현재 시제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전체 문장을 읽고 이거는 무슨 시제가 미래 시제로 쓰였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문장 부분은 여러분 그 밑줄 쳐져 있는 것만 절대 보면 안 되고 뭐 해야 된다고? 전체를 다 읽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과거에 있어서 현재를 얘기하기도 해요. 그럼 보세요. 도서관은 책을 읽는 학생들로 붐볐다. 그럼 여러분 지금 책을 읽는 학생들은 여러분 지금 읽고 있는 걸까? 아니면 저 붐볐을 당시를 얘기하고 있는 걸까? 붐볐을 당시거든? 근데 붐볐다는 건 과거잖아요. 그 과거에서의 현재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과거 시제예요. 근데 과거 시제인데 근데 여러분 얘가 그 당시의 현재로 쓰이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런 표현을 우리는 절대 시제와 상대 시제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옆에 개념이야. 절대 시제, 상대 시제야. 자, 요걸 개념 한번 봐보자. 얘는 여러분 원래 그 모의고사에 안 나오다가 한 5, 6년 전부터는 여러분 모의고사에 종종 계속 많이 나오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왜냐면 헷갈리거든. 그리고 이제 문법에서 낼 만한 것들을 다 냈기 때문에 이런 개념들을 더 추가로 많이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시제, 상대시제라고 하는 개념은 여러분 부분적으로만 내다가 이젠 아예 단독 문제로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니까 여러분이 개념을 좀 공부를 해주셔야 돼. 좀 헷갈릴 수는 있어. 근데 어떻게 찾는지의 원리만 좀 기억을 해줘. 자, 우선 여러분 절대시제라고 하는 거 무엇을 기준으로 하냐면 우리 아까 시간을 나타낼 때 시간을 두 가지의 시간으로 나타낼 수 있었잖아요. 무슨 시간하고 무슨 시간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 얘들아? 말하는 시간 발화시, 사건이 일어난 시간 사건시. 얘는 발화시를 기준으로 하는 시제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얘는 발화시를 기준으로 하는 시제를 절대시제라고 하고, 그러면 상대시제는 여러분 누굴 기준으로 하는 거야? 사건시를 기준으로 해. 자, 여러분 우리가 현재 시제 같은 경우는 발화시랑 사건시가 동일하잖아요. 그런데 미래하고 과거는 사건시랑 발화시가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그 다른 거에서 절대랑 상대가 달라지는 거야. 그걸 구분해보자라는 거거든. 자, 여러분 이 발화시는 여러분 어디에서 찾으시면 좀 그래도 쉽게 찾을 수가 있냐면 종결형에서 찾으시면 좀 쉬워요. 그럼 종결형에서 찾으라는 건 여러분 선어말 어미에서 찾으라는 뜻이야. 그래서 종결형에서 대부분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선어말 어미를 좀 찾는다. 선어말 어미를 기준으로 한다. 그런데 사건시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 밑줄 쳐져 있는 부분을 대부분 물어볼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관형사형 어미가 쓰여져 있는 부분이거나 아니면 연결형에 들어가 있는 선어말 어미 요걸로 구분을 할 거야. 자, 이러면 이제 시험 문제 이런 게 나오는 거지. 여기 하시는에다가 밑줄을 딱 긋고 하시는을 기준으로 절대시제랑 이 상대시제가 무엇이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러면 우선은 아까 이걸 아래 걸 보지 말고 나는 요리를 하시는 어머니를 도왔다라고 하는 이 문장에서
얘가 맨 끝에 도왔다라고 하는 시제를 보면 여러분 사건이 언제 일어났던 거야 얘들아? 과거에 일어났어. 그러면 이러면 요리를 어머니가 하고 있는 도중에 내가 도우고 있으니까 다 과거에 일어났던 행동이야. 그러면 여러분 바라시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뭘로 봐야 되는 거야? 이거는 다 무슨 문장이 이러면 이건 과거 시제로 봐야 돼. 그런데 여기만 딱 밑줄 쳐져 있는 걸 봤더니 뭐가 들어가냐면 관형사용어미 는이 들어가 있어요. 관형사용어미 는은 여러분 무슨 시제를 나타내주는 애지? 현재 시제를 나타내줘. 그래서 사건이 일어난 당시로 봤을 때 이러면 내가 요리를 하는 엄마의 그 상황으로 봤을 때에는 그거는 여러분 현재였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요리를 하고 있으니까 사건시로 기준으로 했을 때는 현재.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맥적인 의미로 여러분 찾으셔도 되지만 이게 얘들아 사건시 바라시 너무 헷갈리면 이러면 밑줄 쳐져 있는 부분에 바라시를 찾으세요라고 하는 게 절대 시제니까 이런 맨 끝에 있는 여러분 시제 찾으시면 돼요. 그런데 사건시를 찾으세요 하면 밑줄 쳐져 있는 부분에서 시제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만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사건시, 절대시, 절대시제, 사건, 상대시제 이거 찾아낼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요게 이거니까 요거 한번 봐봐 얘들아. 자, 도서관은 책을 읽는 학생들로 붐볐다라고 하는 이 문장에서 지금 여러분 말을 하는 시점으로 보면 여러분 다 이 문장 자체가 다 어느 시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과거야. 그러면 절대 시제가 과거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상대 시제로 본다면 여러분 상대 시제는 사건이 일어난 당시잖아요. 사건이 일어난 당시는 여러분이 뭘로 찾으라고 했었냐면 밑줄 쳐져 있는 부분만 보면 된다고 했거든요. 밑줄 쳐져 있는 부분에 여러분 는이라고 하는 관형사용미가 들어갔으니까 얘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현재가 되는 거야. 이렇게 찾으면 돼. 자, 예를 들어 볼게. 요리를 할 어머니를 도왔다라고 하면 그럼 여러분 선생님이 할에다가 밑줄을 그었거든. 그러면 여러분 이거에 여러분 전체 얘들아 그 말을 하는 시점을 바라시를 찾으라고 하면 바라시는 절대시제잖아요. 절대시제는 뭐가 돼야 돼요? 과거예요. 도왔다가 되었으니까. 그러면 요리를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도 과거에 있었던 엄마의 행동이죠. 그런데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의 사건 시제로 상대 시제지? 상대 시제로 본다면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무슨 시제가 들어가 있어? 미래 시제 들어가 있거든? 그럼 이거는 미래로 보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밑줄 쳐져 있는 부분에 뭐가 되어 있는지는 상대 시제로 찾는 거고 절대 시제는 문장 전체의 얘들아 시제를 찾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이러면 요거 잘 정리 다 했으면 우리 이제 사동 표현하고 주동 표현, 주동, 사동, 그 다음에 피동하고 능동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여러분 주동하고 사동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주동은 여러분 주어가 동작이나 행동을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 사동이라고 하는 건 주어가 다른 사람에게 동작이나 행동을 하도록 시키는 것을 말하죠. 자, 그러면 이 사동은 시키는 행위들을 찾을 때 우리가 정리하면 되는 거야. 자, 여러분 사동 표현을 만드는 방법은 총 두 가지가 있거든. 근데 그 두 가지에서 다시 세분화해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제일 먼저 뭐에 의한 사동 표현이 있냐면 사동 전미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사동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사동 전미사에 의한 사동문이다. 근데 여러분 전미사가 붙잖아. 전미사가 붙으면 단어가 뭐가 형성돼야 돼? 근데 전미사 붙으면 파생어 돼야지. 그래서 얘를 파생적 사동이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전미사가 들어가면 파생어니까 파생적 사동을 만든다라고 말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형태가 어떤 형태가 돼야 되냐면 근이 나타나고 그 뒤에 누가 붙는 거야 얘들아? 전미사가 붙는 방식이지. 그러면 그 전미사의 종류가 이름은 사동전미사 종류가 두 가지가 크게 나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얘랑 얘로 이렇게 나뉘는데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이리기 우구추예요. 그래서 이리기 우구추. 이리기 우구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이리기 우구추 중에서 이라고 하는 애하고 그 다음에 우라고 하는 애가
결합해서 쓰일 수가 있어. 그럼 여기서 지금 전미사가 몇 개를 결합한 거야? 2개를 결합을 했지. 그걸 이중사동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러면 이중사동이 있는데 이러면 우리나라는 이중사동을 허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중사동이 허용이 된다. 근데 이러면 다른 애들은 절대 쓸 수는 없고 무조건 누구랑만? 2랑 5가 결합할 때만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여러분 우리 자다에다가 이유를 붙일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붙이면 여러분 단어가 뭘 만들어 줄 수 있어? 재우다를 만들 수 있어. 맞아. 그러면 재우다라고 하는 단어 자체에 이미 무슨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동 표현이 이미 들어가 있는 거죠. 자, 똑같은 원리로 여러분 타다에다가 이유를 붙이면 어떤 단어를 만들 수 있을까 얘들아? 태우다라고 하는 단어 만들겠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서다에다가 이유다를 결합하면 세우다라고 하는 단어 만들 거야. 자, 그 다음에 쓰다에다가 여러분 모자를 쓰다에다가 결합을 시키면 씌우다. 그렇지, 씌우다. 씌우다야, 씌우다. 그 다음에 여러분 뜨다는요. 배가 뜨다. 띄우다야, 맞아. 그러면 여러분 이런 식으로 계속 글자 만들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동, 이중사동들은 결합해서 단어를 되게 많이 형성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단어 들어갈 수 있다. 얘들 다 여러분 어떤 단어 형성이라고? 다 파생어. 얘들 다 파생어들이야 얘네들. 자, 그래서 파생어들을 가지고서 이러면 사동편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전미사가 또 있어요. 어떤 전미사가 있냐면 시키예요, 시키. 자, 여러분 시키라고 하는 이 전미사는 무조건 여러분 이제 명사랑만 결합하는 애들인데, 근데 명사에서도 이 명사 자체가 약간 행동을 얘기하고 있는 명사들이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과는 여러분 사과라는 명사 안에 행동이 있을까? 아니죠. 어떤 사물을 지칭하는 거잖아. 근데 여러분 가동이라고 하는 체어는 가동은 움직인다라는 게 있잖아. 움직임을 시작한다라는 뜻이잖아요. 아니면 유지도 어떤 행위가 계속 이어져 가는 거, 지속된다라는 뜻이잖아. 이런 단어들에는 시키를 붙일 수 있어. 그러니까 즉 이러면 시키는 여러분 명사에 붙을 건데 그 명사가 움직임을 나타내주는 여러분 그런 명사들이 있어. 근데 그 명사 이름이 따로 있는 거는 아니니까. 그래서 명사에 붙는 시키가 있다. 그럼 예를 들면 여러분 제일 많이 쓸 수 있는 게 공부도 행위죠. 행위. 내가 원래 하잖아요. 내가 머리도 쓰고 손도 써서 이렇게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공부에다가 뭘 쓸 수 있다는 거야? 시키다를 붙일 수 있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정지. 이러면 정지라고 하는 말에도 이러면 어떤 행위가 담겨져 있는 거지. 왜냐면 차가 가다가 끽 멈춰야 되는 행위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이렇게 시키다를 쓸 수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뭐 얘들아 우리 가속은 여러분 점점 속도를 붙이는 거잖아. 거기에다가도 이런 거 쓸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어떤 명사에 여러분 시키라고 하는 접사를 붙여서 단어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얘랑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 게 그럼 누구냐면 똑같이 공부를 시키다라고 하는 이런 문장 쓸 수 있잖아. 그러면 공부시키다랑 공부를 시키다랑 의미가 혹시 다를까 얘들아? 의미 똑같아. 근데 얘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 자, 여러분 아까 얘가 접사라고 했으니까 공부시키다는 여러분 하나의 단어가 뭐가 된 거야 얘들아? 파생이 된 거야. 맞아. 이거는 단어가 파생이 된 거. 그러니까 한 단어인 거지 얘들아. 그런데 공부를 시키다는 여러분 지금 어절이 몇 개예요? 2개거든요. 목적어랑 시키다예요. 그러면 시키다가 뭘로 쓰이고 있는 거야 얘들아? 이거는 그냥 서술어로 쓰이는 거야. 맞아. 그럼 쟤는 접사로 쓰이는 거고 이 자체로 단어로 쓰이고 있는 거네. 서술어이자가 단독 단어인 거야. 그러면 여러분 시키다가 그러면 종류가 2가지가 있는 거네. 시키라고 하는 접사가 있는 거고 진짜 시키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 거야. 그럼 단어로 쓸 때는 앞에 무조건 어떻게 해주는 거? 띄어쓰기를 하는 거. 근데 얘는 접사니까 여러분 의존 형태소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절대 띄어쓰기가 안 되니까 무슨 걸 해주는 거야? 붙여쓰기해서 단어를 형성해 주는 거. 그래서 접사시키가 있고 단어시키다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지. 우리가 공부를 하다라고 하는 애는 띄어서
붙였으니까 하다가 그냥 하나의 단어야. 그치? 그런데 공부하다 같이 이렇게 붙여 쓰는 경우들이 있어. 그럼 이 경우는 여러분 이제 눈치껏 하가 뭐라고 생각해야 돼? 접사구나. 하가 접사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똑같이 여러분 내가 만약에 선생이 되다라고 이렇게 했어. 그럼 되다가 단독으로 쓰이는 건 단어잖아. 근데 이게 내가 만약에 선생되다 뭐 아니면 가동되다 뭐 이렇게 썼어. 그럼 이 경우도 눈치껏 대가 뭐라고 생각해야 돼? 접사라고 생각해야 돼. 알겠지? 그래서 이러면 단어로 쓰일 때는 앞에 당연히 띄어쓰기, 단어니까 띄어쓰기를 해야 되는 거고,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단어가 형성되는 것들은 접사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접사 종류 두 가지 정리했어요, 얘들아. 자, 통사적 사동문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문장의 어순을 이제 결정하는 애들인데, 얘 같은 경우는 용언 어간에다가 뭘 붙이면 될까 얘들아? 뭐뭐 하 개하다. 그래서 여러분 뭐뭐 하게 하다라고 하는 애를 붙여요. 자, 그러면 먹게 하다, 뛰게 하다, 누군가한테 시키게끔 하는 행동들이지. 그러면 여기서 얘들아 어간의 개는 여러분 뭐라고 봐야 돼? 본용언. 하다는 뭐가 돼야 돼? 보조용언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형태를 만들고 있어서 이걸 통사적 사동문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러분 사동 표현을 만들었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한번 바꾸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은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바꾸는 원리들을 여러분이 빨리 알아야, 그래야 만약에 사동문을 다시 주동문으로 바꾸거나 이게 사동인지 능동인지 구분하는 문제, 사동인지 피동인지 구분하는 문제들을 빨리 풀 수 있을 것 같아. 자, 우선은 제일 먼저 주동사가 자동사나 형용사인 경우를 먼저 한번 살펴볼 거야. 자, 여러분 자동사랑 형용사는 공통적으로 여러분 서술어 말고 누구만 있으면 돼? 주어만 있으면 되는 애들이야. 맞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몇 자리 서술어? 한 자리 서술어일 때. 그치? 그래서 얘는 한 자리 서술어일 때. 이걸 찾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네가 웃는다라고 하는 말을 썼어. 그러면 여러분 네가 웃는다라고 하는 여러분 지금 자동사를 넣어놨거든. 이거를 여러분 우리 무슨 표현을 바꾸냐면 사동 표현으로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얘는 주동 표현이 되고, 왜냐면 나 스스로 웃고 있으니까. 그럼 이거를 사동 표현으로 만들 때, 자, 항상 여러분 만들 때는 여러분 누구를 생각을 해줘야 되냐면 서술어부터 항상 바꾸세요. 자, 그러면 웃는다라고 하는 여러분 얘는 주동문의 서술어라고 해서 주동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주동사를 누구로 바꾸냐면 여러분 사동사로 바꾸셔야 돼요. 그럼 사동사는 사동문의 서술어라는 뜻이에요. 사동문의 서술어. 그러면 주동문의 서술어, 사동문의 서술어인데,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이리 우주 딱 다 붙여보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웃는다는 여러분은 어떻게 해주면 돼? 웃기다. 그치? 웃기다야. 그러면 얘를 웃기다인데 여러분 여기 똑같이 시제는 똑같이 만들어줘야지. 현재 시제 넣었으니까 현재 시제 넣어서 만들어주는 거. 웃긴다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뭘 해주냐면 주어가 있잖아요. 이 주어를 누구로 바꿀 거냐면 누구를 웃게 해야 될까 얘들아? 너를 웃게 하지. 그래서 여러분 주어를 너를이라고 하는 목적어로 바꿔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웃기는 지금 주체가 있어 없어? 주어가 없네? 주어를 여러분이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주어는 여러분이 생성하세요. 이렇게 주어를 만들어주면 되지. 그러면 변화가 총 3가지가 일어나는 거네. 자, 여러분 첫 번째 변화는 선생님 서술어부터 바꾸라고 했으니까 주동사가 뭘로 바뀐다? 사동사로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주동사를 사동사로 바꾸고, 자, 두 번째 주어는 뭘로 바뀐다? 목적어로 바뀌어. 그치? 주어는 목적어로 바뀌고, 근데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주동문에는 어떤 새로운 뭐가 생겨요 여러분? 주어가 새로 생겨요.
주동문에 없는 새로운 주어를 만들어 주셔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이 왼쪽에 써놓은 게 얘들아 바로 주동문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써놓은 게 사동문이야. 근데 여러분 딱 봐도 여러분 자릿수가 어떻게 돼요? 하나 늘어나죠. 자릿수가 얘들아 서술어 주어만 있던 애가 서술어 목적어 주어가 돼. 그러니까 무조건 얘는 서술어의 자릿수가 하나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서술어의 자릿수 늘어난다는 건 나중에 하나 더 쓸게. 자, 그러면 이게 얘들아 자동사랑 형용사를 만들어내는 방법이고, 그러면 이번에는 타동사를 한번 사동문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얘들아 타동사는 뭐하고 뭐를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애지? 주어나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애잖아. 그러니까 얘는 몇 자리 서술어가 돼야 돼? 두 자리 서술어가 돼야 돼. 그치? 두 자리 서술어일 때. 자, 여러분 동생이 책을 읽는다 라고 하는 이 문장은 주동문이고요. 우리는 사동문으로 만들어 볼 거예요.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자, 여기서 주동문의 서술어를 뭐라고 부른다고? 주동사. 그러면 여러분 주동사가 읽는다인데, 여러분 이 주동사를 뭘로 바꿔줘야 된다고? 사동사로 바꿔야 돼. 그치? 그러면 여러분 사동사로 바꾸자. 그러면 사동사 뭐라고 써야 돼 얘들아? 읽힌다. 그치? 여러분 읽게 하다라고 해도 상관없어. 통사조 사동 만들어도 돼. 근데 우선은 읽힌다. 그러면 뭘 읽혀야 돼요? 책을 읽혀야죠. 그러면 목적어가 그대로 여러분 목적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책을 읽힌다. 근데 누구에게 읽혀야지? 동생한테 읽혀야지. 그러면 여러분 동생이라고 하는 여러분 주어가 누구로 바뀌어야 되냐면 동생에게라고 바뀌어야 돼. 그치? 그러면 동생에게 책을 읽힌다라고 바꿔야죠. 그러면 여기 읽힌다라고 하는 이 서술어에 주체가 지금 있어 없어? 주체가 없어. 그러면 여러분 주체 또 뭐 어떻게 해줘야 돼? 만들어주면 되지.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이 타동사인 경우는 변화 양상이 총 4가지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여러분 주동사를 사동사로 바꿔주는 거. 주동사를 사동사로 바꾸는 거. 그 다음에 목적어는 변화가 있다 없다? 목적어는 변화가 없어. 맞아. 목적어는 그대로 목적어가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주동문에 있는 주어가 뭘로 바뀌었어 얘들아? 부사어로 바뀌었어. 그래서 주어가 부사어로 바뀌고, 그 다음에 주동문에는 없던 뭐가 생겨요 여러분? 주어가 생겨요. 맞아요. 주어가 새로 생기죠. 그러면 아까 위에서 했듯이 여러분 타동사는 이 왼쪽에 있는 게 타동사인데, 타동사는 서술어의 자릿수가 2개야.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동문 같은 경우는 지금 서술어의 자릿수가 몇 자리가 돼버렸어 얘들아? 3자리 돼버리네. 그러면 여러분 이 주동문하고 사동문으로 변할 때 자동사든 형용사든 타동사든 무조건 다 한 자리가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죠. 그러면 정리할게요. 여러분 무조건 주동문에서 사동문으로 갈 때 자릿수가 무조건 플러스 1. 근데 반대로 사동문을 주동문으로 바꾸면 여러분 자릿수가 어떻게 돼야 돼? 하나 줄어들어야지. 그치?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 다 하셨으면 여러분 날개에 여러분 우리 직접사동, 간접사동이라고 하는 애를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때 문맥적인 의미로 봤을 때 주어가 다른 사람한테 시켜야 해. 그치? 왜냐면 내가 행동하는 게 아니라 타인한테 시키는 의도가 있는데 근데 아주 작은 아기들이나 아니면 여러분 동물들한테는 내가 얘들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누가 해야 되냐면 주체가 직접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시키는 말이기는 하지만 주어가 직접 해야 되는 경우를 직접사동이라고 하는 거고 주어가 객체에게 시킬 수가 있으면 이걸 간접사동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둘 다 시키는 의도가 있어. 그런데 내가 하고 있느냐 아니면 여러분 이걸 타인에게 시킬 수 있느냐 이거의 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걸 이제 문법적인 개념으로 다시 설명해 보자. 주어의 직접적인 행동을 나타내주는 사동문을 직접사동이라고 하는 거고 주어의 간접 행동, 그러니까 주어는 시키, 말로만 하고 행동을 객체가 하고 있는 것을 간접사동이라고 부르는 거다. 그래서 주체가 직접 하냐 주체가 객체에게 시키냐 이 차이야. 그러면 얘는 주체의 직접적인 행동 근데 간접은 주체가 객체에게 시키는 행동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죠. 주체의 직접적 행동이냐 아니면 객체에게 시키는 행동이냐. 자 그러면 이거를 만들어내는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 볼 건데 예를 들면 파생적 사동문 즉 파생적 사동문은 여러분 이의리기 우구추를 붙이는 애들이지. 그러면 이의리기 우구추를 붙인 이 문장을 한번 보시면 할머니가 아이에게 약을 먹이셨다 라고 했을 때 이 아이가 1살이라고 생각해봐. 이 1살이 얘들아 약을 혼자 먹을 수 있어 얘들아? 안 되지. 그러면 여러분 할머니가 어떻게 해줘야 돼? 숟가락에다가 약을 해가지고 입에다 넣어주고 할머니가라고 하는 여러분 주어가 직접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파생적 사동은 여러분 직접 사동의 의미가 갖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여러분 직접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야. 자 근데 이 아이가 여러분 20살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 20살. 그러면 20살이면 여러분 할머니가 약을 숟가락에 떠 먹여줄까 얘들아? 약 먹어라. 뭐만 할 거예요? 말만 해도 되죠. 그러면 행동은 누가 해야 돼요? 아이가 직접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는 무슨 의미도 갖고 있어요? 간접의 의미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파생적 사동문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중성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네. 중의성을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직접 사동, 그 다음에 간접 사동 의미를 무조건 갖는다. 자, 그런데 통사적 사동문을 한번 봐봐 얘들아. 할머니가 아이에게 약을 먹게 하셨다거든 얘들아. 그러면 먹게 하셨다라고 했을 때 게하다를 붙이니까 이때 아이가 몇 살일까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아이에게 먹게 하셨대. 뭐뭐 하게 했대. 이건 간접의 의미만 갖고 있어. 할머니가 간접적으로 시키는 행동들만 들어가거든. 그래서 이 경우는 간접의 의미만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통사적 사동은 직접 사동의 의미가 절대 나타날 수가 없고 타인에게 행위를 시키는 행위만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근데 파생적 사동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파생적 사동의 중의성을 여러분 해소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경우에 중의성을 해소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자. 자, 여러분 중의성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 객체에 나이를 써버려요. 객체에 여러분 객체에 대한 상황을 좀 더 부연 설명해주면 돼요. 팔이 다친 아이라고 하면 팔이 다쳤으니까 못 먹을 거니까 할머니 직접 사동밖에 안 돼. 1살 아기, 갓난 아기 이러면 여러분 당연히 할머니가 직접 사동밖에 안 돼. 근데 여러분 성인이 된 아이 여러분 꾸며주는 말이 어떤 게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의미가 딱 한정적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객체의 그 설명을 한정시키시면 돼요. 객체에 대한 설명을 한정시키기. 그리고 제일 좋은 방법이 있어. 이런 만약에 직접으로만 쓰고 싶어. 그럼 직접으로 쓰고 싶으면 직접이란 단어만 쓰시면 돼요. 직접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부사만 들어가 있어도 되잖아. 그래서 만약에 직접 사동의 의미만 쓰고 싶으면 이 단어를 넣어버리면 돼.
근데 만약에 내가 간접으로만 쓰고 싶어? 그럼 이름은 뭘로 바꾸면 돼? 통사적 사동으로 바꿔주면 되지. 그러면 간접으로만 쓰고 싶을 때는 통사로 바꾸기. 근데 내가 직접의 의미로만 쓰고 싶다? 그럼 여러분 직접이란 단어만 넣으면 돼. 그래서 얘는 여러분 해소하는 방법이 그냥 단어만 딱 넣어주면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여기까지 여러분 정리 다 하셨으면 그러면 아랫부분에 여러분 우리 불필요한 남용의 사동 표현을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이 시키다라고 하는 애가 아까 여러분 얘가 뭐라고 했었지? 시키다? 접사라고 했잖아. 이 접사의 시키는 아무데나 쓰면 안 돼. 근데 사람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온갖 체온에다가 다 갖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여러분 얘가 잘 쓰였는지 잘못 쓰였는지 구분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볼 건데, 자,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소개시켜달라는 말이야. 자, 남자친구를 소개시켜주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 소개시켜달라고 하면 여러분 뭘 하는 거냐면 여러분 남한테 시켜야 되는 거거든 내가. 근데 여러분 진짜 이거는 시켜는 게 아니라 소개를 해달라고 해야 되는 건데 내가 여러분 타인에게 행위를 하도록 여러분 이제 시키는 행위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남자친구를 소개해주세요라고 바꿔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들어갈 수 있는지만 확인해줘도 되는 거지. 자, 여러분 경찰이 지영을 구속시켰대. 근데 여러분 그건 경찰이 직접 한 행동들이잖아. 직접 한 행동은 여러분 주동이 돼야 되는데 지금 무슨 표현을 써버렸어? 사동의 표현이 써버렸어. 그러면 여러분 경찰의 직접 행동을 써줘야 되기 때문에 하다를 써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시키라고 하는 여러분 이 접사 대신에 하라고 하는 접사를 넣어보는 거예요. 이걸 대신 넣기. 그러면 이걸 넣었을 때 이런 문장이 성립이 된다. 의미가 성립이 되는 거야. 하를 넣었는데도 문맥이 성립이 되면 그럼 여러분 시키를 쓰면 안 되고 하를 그대로 쓰셔야 돼요. 근데 하를 넣었단 말이야. 근데 그럼 문맥이 성립이 안 되거나 아니면 비문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 그럼 비문이 돼버리면 여러분 이때는 누굴 써야 되냐면 시키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봐봐. 경찰이 지영을 구속시켰다 대신에 구속했다라는 말을 넣어도 자연스러우니까 쟤를 넣을 수 있는 거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사나운 고양이를 진정시키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걸 하로 한번 바꿔봐. 사나운 고양이를 진정하다? 여러분 진정하다라는 말을 쓸 수 있어 얘들아? 안 되지. 동물이 막 얘들 지금 막 흥분해가지고 발광을 하고 있는데 그건 주인이 막아줘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여러분 시키라는 말을 그대로 써야 되는 거야. 비문이 돼버리니까. 하를 넣을 수 없으니까 시키를 써야 되는 거죠.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내가 친구를 입원시키다라고 했어. 그럼 이걸 하를 한번 바꿔볼까 얘들아? 내가 친구를 입원하다? 이건 직접 하는 행동이 안 되지. 그러면 이 경우는 시키를 그대로 써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를 넣어서 쓸 수 있냐 없냐 라고 구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여러분 정리했죠? 그러면 그 아래 좀 칸 남죠? 선생님이 얘들아 수능에 자주 나오는 두 가지 특이한 개념만 더 설명할게요. 아까 선생님이 여러분 그 파생적 사동일 때는 여러분 무조건 여러분 그 어떤 의미를 만들어낸다고 했어요? 얘들아 파생적 사동일 때는 직접, 간접 둘 다 만든다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파생적 사동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간접 사동의 의미만 갖고 있는 애가 딱 하나 있어요. 그게 읽힌다예요. 그래서 읽힌다는 여러분 읽히다. 자, 얘는 파생적 사동임에도 불구하고 간접 사동의 의미만 가져요. 이것만 갖는다. 내가 조카에게 책을 읽히다 라고 하면요 내가 읽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읽어준다는 말이 여기 하나도 없어요.
이건 시킨다라는 의미만 갖고 있는 거죠. 학교 선생님이 하는 거 한번 생각해봐. 선생님이 나에게 책을 읽힌다라고 하면 선생님이 하나하나 다 읽어주고 있는 걸까? 아니지. 여러분한테 읽으라고 시키는 의미만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간접 사동의 의미만 가져요. 직접 사동의 의미 가질 수 없어, 얘들아. 자, 하나 더. 이러면 먹이다. 이 먹이다를 동물한테 쓰면 돼지를 먹이다, 소를 먹이다, 닭을 먹이다 라는 말을 써, 얘들아. 그러면 여러분 먹이다니까 이거 사동이니까 얘들 사육하고 있으니까 시키고 있나 보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러면 사동에 이가 들어갔어도 의미가 너무 달라졌어. 어떤 의미가 달라졌냐면 사육하다의 의미가 됐거든요. 근데 여러분, 자, 사육하다니까 여러분 하다거든, 하다? 사동의 의미일까? 주동의 의미일까? 주동의 의미야. 맞아. 그럼 이 경우는 여러분 이렇게 돼지, 소, 닭 이러면 어떤 가축들에다가 먹이다를 쓰잖아요. 그럼 이건 사육하다의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주동 표현이 돼요. 이건 사동 표현 아니에요. 그래서 이 경우는 사동 표현이 될 수가 없다. 주동 표현이다 라고 생각해야 돼. 이 두 가지만 예시 좀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피동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높이, 그 다음에 중세, 다음 시간에 이어서 쭉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숙제는 이제 얘들아 웬만한 거 골라서 문제 풀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래서 여러분 그 문법에서 70쪽부터 70쪽에서 우리 지금 선생님이 그 높임 빼고 높임하고 피동 빼고는 그냥 여러분 다 풀으면 될 것 같거든? 그거 다 풀고 얘들아 그거 다 풀고 93쪽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93쪽까지. 알겠지?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